국내 주요 뉴스입니다.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두고 막말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여당에선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삭제하는 걸 사기 탄핵이라고 주장했고, 야당에선 비상계엄을 미친 난동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야권이 비상계엄 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특검 후보자 추천을 대법원장에게 맡겼고, 수사 범위에 외환죄도 포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다고 법률 대리인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면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군 법원은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은 정당성이 부족하고 박 대령의 명예훼손 고의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막는다면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긴급 현안 질의에서 오동훈 공수처장이 한 말입니다. 또한 여기 참석한 김정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지난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내놓은 국회 활동을 일체 금지하고 언론 출판을 통제한다는 포고령에 대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죠. 여러모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과 말이 쏟아지고 있는 건데 이상하죠? 여론조사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있었던 국회 현안 질의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조희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긴급 현안 질의 주제는 비상계엄 선포와 제주항공 참사 두 가지였지만 여야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한 내용으로만 팽팽하게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을 부각했고 본회의장에선 고성이 오갔습니다. 탄핵의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바로 사기 탄핵 아니냐, 소추 사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고 그 경우 의결 정족수는 탄핵 의결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위헌성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국회 정치활동 금지하는 것, 뭐 다른 것도 다 문제지만 이거 명백한 위헌이죠. 그 부분은 현 헌법상 상당히 좀 이상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이 경호권을 발동해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것 자체가 도주 염려를 증가시키고 있다며 이를 막는 국회의원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현행범은 체포가 가능합니까? 마찬가지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현행범 체포가 되는데 점에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일정상 이유로 긴급 현안 질문에 불참한 것을 두고도 여야가 첨예하게 공방을 이어간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MBN 뉴스 조희루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어제 본회의에서 부결된 내란 특검법을 즉각 재발의했습니다. 특검 후보자를 야당이 아닌 제3자인 대법원장에 추천하도록 하는 등 그동안 정부 여당이 지적했던 부분을 대폭 받아들여서 말이죠. 시비거리를 줄이고 통과 가능성을 높인다는 전략인데 그럼 이번엔 다를까요?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특검 재표결 부결 하루 만에 민주당 등 야 6당이 내란 특검법을 다시 내놨습니다. 정부 여당이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한 부분을 대폭 수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내란 특검 법안은 발의 명단을 가리고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라고 해도 믿으실 수준입니다. 먼저 야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했던 기존 방식에서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게 했습니다. 또 추천된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야당 비토권도 삭제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수사 인력과 기간 역시 축소했는데 야당은 거부권 행사 이유들을 반영해 수정한 만큼 이번엔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 세 가지 사유에 대해서 이번 발의한 법이 해당 부분을 수용해서 수정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명분 자체와 그 이유 자체가 다 사라졌다라는 것. 대신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이 무인기를 이용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국방부 등 군사 기밀 유출이 우려되는 대상에 대한 수사 내용은 언론 브리핑하지 않기로 해 여당 반발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새 특검법은 이르면 다음 주 국회 처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와 별개로 최상목 대행의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압박하기 위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단 2표 차이로 내란 특검법 재의결이 불발됐던 만큼 민주당은 이번만큼은 특검법이 처리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당을 향해 양심을 가진 의원이 10명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 동참을 압박하는 한편 특검 찬성파를 저격한 여당 지도부를 대신 나서서 비판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간질의 일환일까요?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일반 특검법은 찬성 198표로 재표결 가결 기준에 단 2표가 모자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새로운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며 이탈표를 끌어모으기 위한 여당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 양심을 가진 의원 10명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도를 걸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8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의 길로 갈 운명입니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옆자리는 수렁이라며 더 이상의 비호를 하지 말라고 타이르기도 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의원님들 수렁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 진심입니다.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내 특검 찬성 의원들의 탈당을 요구하며 표단속에 나선 것을 비판하며 소신파를 지원 사격했습니다. 탈당하라고 권유를 한다는 등 이게 굉장한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라 권성동 의원의 그런 행위는요. 저는 삼류 조폭만도 못한 행위라고 생각해요. 여당에서 제3자 추천권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민주당은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한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막판까지 개별 의원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 산하 검찰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내란 특검법 수정안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범위를 대폭 줄이는 게 핵심인데 모든 독소 조항을 뺀 합리적인 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상황은 김지영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 주도권 확보에 나선 건 민주당의 특검 압박에 더는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제2요구권 행사를 억지로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다시 탄핵 카드를 들이미는 협박의 정치도 그만두어야 합니다. 쌍특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실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재표결 직전 특검법에 찬성했던 의원을 한 명씩 찾아 당이 특검법을 추진할 테니 이번엔 반대표를 행사해달라고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탄핵 국면에서 내란 동조 정당이라는 비판에 대한 위기감도 반영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주진우 의원을 중심으로 내란 특검법 수정안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MBN에 야당도 수용 가능한 객관성을 갖춘 3자 추천 특검을 고민 중이라며 특히 외환죄 추가는 민주당 산하 검찰청을 만들겠다는 속내로 수사 범위 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위헌 요소를 제외한 특검법 수정안을 이르면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지만 당내 의견 수렴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한 중진은 특검법은 민주당의 여론몰이 수단이라며 일축했습니다. 다른 초선 의원은 대통령 내란죄 수사 특검법을 당이 직접 추진하는 데 거부감이 상당해 법안 발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다음 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지만 국민의힘은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당내 시간표대로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민주당은 재발의가 부결되자마자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며 속도전에 나섰고 국민의힘도 자체적인 쌍특검법 수정안을 만들겠다고 하죠. 같은 법안, 다른 생각. 이호정 기자와 뉴스 추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실 키를 쥐고 있는 건 여당인데 국민의힘도 자체 수정을 내놓겠다는 건 조만간 특검법이 처리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이런 설명도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안을 낼 것인지 하는 이 문제조차도 아마 다음 의총을 한 번 더 열어서 그렇게 결론을 내야 될 문제고. 예, 국민의힘이 독자적인 특검법을 낼지 말지 그 여부부터 논의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 수정안을 낼지도 미지수인데 어떤 법안을 낼지 또 낸다면 그걸 민주당이 수용할지 이 실질적인 입법 논의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일단 당 법률에는 수정안 검토는 시작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수정안 발의 여부에도 이견이 있어요? 있습니다. 우선 이 특검을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공감대는 형성이 됐습니다. 이 자체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은 이전에도 나왔지만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다만 당내에서도 어떤 특검도 반대한다 이런 의견도 만만치 않아서 의견 수렴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어쨌든 자찬에서 논의를 시작해 보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앞서 잠깐 봤지만 핵심은 민주당 안에서 수사 범위를 좁히겠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이 별건 수사도 가능해서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번에 재발의된 내란 특검법 역시 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사실상 수사 범위가 무한정이라는 겁니다. 이 주진우 당 법률위원장은 이 수사 대상에 내란 선전성동도 포함된 걸 꼬집으면서 이 댓글단 일반 국민도 민주당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다는 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각에서 특검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예, 누가 추천해도 지금 상황에선 중립적인 특검이 꾸려지기 어렵다. 또 아무리 법으로 수사 대상을 제한해도 어떻게든 연결고리를 만들어 확대시킬 수 있다라는 주장인데요. 네. 이 특검이 출발하면 여권 전반을 겨냥한 강도 높은 수사가 시작될 거라는 주장입니다. 다만 특검법 통과를 위해 필요한 여당의 찬성표 108표가 아니고요. 이탈표는 단 8표만 있으면 됩니다. 어제 내란 특검법 표결에선 6표가 나왔죠. 네. 이미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수정을 했고 여기에 대한 비토권도 없앤 것만으로도 여당의 추가 이탈표가 나올 걸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예, 지금까지 유호정 기자와 뉴스 추적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2배 더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해서는 10명 중 6명 정도가 필요한 조치라고 답했는데요. 여야 정당 지지율 격차는 줄었습니다. 이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4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함께 실시하는 전국 지표조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62%로 나타났습니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3%였습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에서만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응에 대한 응답도 비슷한 분포를 보였습니다. 잘못한다는 응답은 65%,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30%였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 시도에 대해서는 59%가 필요한 조치라고 답했고 37%는 과도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계엄 이후 벌어졌던 정당 지지율 격차는 좁혀졌습니다. 국민의힘은 3주 사이 6%포인트 오른 32%, 더불어민주당은 3%포인트 떨어진 36%로 나타나 격차는 4%포인트 차로 줄었습니다. MBN 뉴스 이기조입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 차기 대권 주자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죠.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권 후보군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는데 또 다른 조사에서는 뽑고 싶지 않은 인물 1위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7%를 기록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우원식 국회의장이 뒤를 이었습니다.
1, 2위권만 놓고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오세훈, 홍준표 시장과 24%포인트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다만 적합한 인물이 없다거나 무응답한 비율도 32%로 높았습니다. 호감도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는 37% 지지로 1위를 기록했지만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과는 불과 4%포인트 차이에 그쳤습니다. 올해 대선이 치러지면 어느 정당 후보에 투표할지 묻는 질문은 민주당 41%로 집계돼 이 대표의 지지율보다 높게 조사됐습니다. 같은 날 공개된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찍고 싶지 않은 후보 1위에 올라 높은 비호감도를 보인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경호처가 그렇게 세게 나올지 몰랐다며 아니란 계획으로 비난을 받았던 공수처.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형사기동대, 경찰 특공대 투입 얘기가 나올 정도죠. 그런데 영장을 발부받은 지 벌써 사흘째죠. 언제쯤 재집행에 들어갈까요? 공수처 앞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경 기자, 오늘도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사흘째인 오늘도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2차 집행을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보고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경찰과 집행 시점, 규모, 방식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반드시 체포에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형사기동대나 경찰 특공대를 투입시키는 방안까지도 포함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가 공개하진 않았지만 이번 체포영장 기한은 일주일보다 더 길게 잡혀서 발부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완벽하게 준비를 마친 뒤에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한 계획을 세우느라 늦어지고 있다 이거네요. 윤 대통령 측은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응하겠다고도 입장을 내놨었습니다. 혹시 공수처와 얘기가 오간 게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가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윤갑근 변호사는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거나 서울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기존의 수사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 공수처는 MBN과의 통화에서 피의자가 법원을 쇼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영장 쇼핑이라며 공수처를 비판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해 반박한 겁니다. 공수처는 아직 변호인 선임계도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 측이 이런저런 요구를 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2차 집행이 목전까지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 측과 공수처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천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일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늘은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대통령 체포는 수갑찬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며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멈추라고, 또 헌재가 만약 파면 결정을 내리면 따르겠다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처음 발부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아직 1차 때 낸 청구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체포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체포영장으론 고작 48시간만 잡아둘 수 있다며 망신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체포 말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체를 속박하는 도구로서 대통령을 묶는 모습을, 또 묶여진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그것에 다름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첫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와 같이 이번에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다는 근황도 전했습니다. 당신께서 의도했던 비상계엄 선포가 어떤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 봐 고심하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비상계엄은 야당의 폭주 등을 알리려고 선포한 것이고 헌재에서도 계엄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단심 결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파면 결정이 나면 그것은 수긍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오는 14일 헌재의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아직 정리할 문제가 남아있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일반 병사가 동원돼 논란이 일었죠. 원래 이쪽 병사는 관저 외곽 경호를 맡는데 관저 쪽까지 와서 인간 띠를 만들며 공수처에 진입을 막았으니까요. 군인들의 불만은 물론 군대에 보낸 아들을 왜 대통령 영장 집행 저지에 나서게 하느냐는 부모들의 항의도 잇따랐다고 하죠. 국방부가 앞으로는 영장 집행 과정에 병력을 동원하지 말라는 입장을 경호처에 여러 차례 전달했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지난 3일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아선 건 200여 명의 인간띠였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수방사 소속 55경비단 병사들이었는데 모두 검은 패딩과 마스크를 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관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데 당시 일부 장병들 사이에선 지시를 거둬달라는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소식통은 MBN에 55경비단 병사나 초급 간부들이 체포 저지에 동원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알고 있고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군병력 투입을 하지 말라고 요청했고 이후 실무진도 여러 차례 같은 요청을 경호처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경호처도 55경비단과 관련해 매뉴얼에 따라 기본 경비 임무만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김 차관의 요청을 수용했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일각에서 나오는 부대 철수나 임무 취소 가능성에 대해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배속을 바꾼다든지 그런 건 현재 국방부 검토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경호처와 국방부의 협의에 따라 향후 영장 집행 과정에선 군병력이 동원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한남동 관저는 현재 차벽이 세워지고 철조망이 설치되는 등 사실상 요새화된 상태죠. 하지만 방금 들으신 대로 경호처는 군과 경찰 병력을 동원할 수 없게 된 만큼 오로지 경호처 자체 인력만으로만 집행을 막아야 합니다. 야권에서는 경호처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많다는 얘기를 전하고 있는데 경호처 분위기로는 그럴 수 없다는 말도 들립니다. 어떤 게 사실일까요? 전정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철문 앞으로 대형 버스 한 대가 가로로 서 있고 철문 뒤로도 버스 넉 대가 촘촘히 배치돼 있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회 때 우회로가 되었던 산길에는 원형 철조망이 설치됐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2차 집행을 앞두고 관저를 사실상 요새화한 겁니다. 하지만 관저를 지키고 있는 군경 병력들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는 나서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대통령 경호처 인력만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호처 전체 직원은 700여 명에 달하지만 실제 경호 요원은 250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수적 우위를 활용해 대규모 인력 투입을 검토하고 있어 경호처 내부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수뇌부들에 대해서 지금 벌이는 이 망건과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까지도 이야기를 한대요, 사석에서는. 이에 대해 한 경호처 관계자는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경호처장의 메시지가 직원들에게 명확히 전달되고 있다며 흔들림 없는 상황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2차 체포영장 재집행을 놓고 경찰은 실제로 펼쳐질 검거 작전의 여러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은 물론 혹시 모를 돌발 상황도 최소화해야 하니까요. 경찰은 체포, 검거 등에 특화된 그러니까 조폭, 연쇄살인범도 잡는 전문 형사 인력을 대규모로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해 조폭을 잡는 형사기동대에 이어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수사관들도 동원하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수단은 최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방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수사관 동원을 지시했습니다. 이들은 강력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체포에 특화된 경력입니다. 지난 3일 1차 집행 당시 경호처 인력 200명에게 가로막혀 실패한 만큼
정예 수사관을 대규모로 동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호처를 무력화하는 전략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 등 지휘부를 먼저 체포해 경호처의 저항 의지를 와해시킨 다음 관저에 진입해 윤 대통령을 체포하자는 겁니다. 특수단은 박 처장 등이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검거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영장을 집행할 경우 윤 대통령을 향하는 것이 아닌 만큼 경호처 직원들이 가로막을 명분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경호처장 또 차장, 부장에 대한 체포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죠. 전적인 그 조직의 운영 자체와 또 현장에 미치는 그 파급력이 상당 부분 크기 때문에 경찰은 1차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 직원 26명에 대한 신원 확인 절차도 시작하는 등 경호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과거 1980년대 대학생 시위를 폭력으로 진압했던 백골단 기억하시죠?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를 지키기 위해 청년들이 자경단을 꾸렸는데 스스로를 백골단이라고 칭하고 국회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민주노총의 과격 시위를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서 자경단을 꾸린 이유를 밝혔는데 야당은 미치광이를 국회에 들였다며 김민전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의원직 제명안까지 제출하겠다고 하자 김민전 의원은 정확한 정보 없이 기자회견을 주선해 송구하다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김도현 기자입니다. 하얀 헬멧을 쓴 청년들이 국회 소통관에 등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고 한남동 관저 앞에 모였던 2030 청년들이 주축입니다. 스스로를 반공 청년단으로 소개한 이들은 예하 부대로 백골단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얀 헬멧을 쓰고 특별히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감시 활동을 하는 자경단으로서의 감시 활동을 하는 분들을 저희가 백골단 대원들이다. 백골단은 주로 80년대 민주화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했던 부대를 일컫는 별칭입니다. 이들은 폭력은 반대하지만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백골단 명칭을 쓰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방검복과 보호장비를 착용한 이유로는 민주노총이 폭력을 행사한 전례가 있으니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을 기자회견장에 세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을 비판하며 의원직 제명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골단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내걸고 옳고 그름의 구분도 하지 못하는 미치광이 바보 같은 사람들을 누가 국회 기자회견장에 세웠습니까? 국민의힘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념 스펙트럼 차이가 있다며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백골단 단어만 가지고 어떤 마음인지 어떤 단체인지 평가하는 건 성급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국수본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글을 올린 민주당 이상식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어떻게 내통을 하냐 이건데 이 의원은 내통한 적 없다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로 잡은 기자회견은 또 취소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최던희 기자입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SNS에 올린 글입니다. 제목은 폭풍전야의 망중한. 계엄 이후 긴박한 전국 속에 잠시 찾아온 일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논란이 된 건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났다는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민주당과 국수본의 불법 내통 정황이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주말경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있다고도 했는데 해당 글은 영장 재발부가 이뤄지기도 전이라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체포영장 발부 시점과 집행 시점까지 적어놓았는데 경찰은 물론 법원까지 내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과 국수본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아울러 국수본을 항의 방문하는가 하면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페이스북을 아직도 못 보셨다는 거예요?
뭐 관련 내용은 제가 보고받지 못해서요. 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뉴스도 안 봅니까 정말?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의원별로 온도차가 감지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평소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해왔으며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선 경험으로 이야기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최도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선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란 특검법 표결에 찬성한 김상욱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탈당을 권유한 걸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히틀러식 나치 단결이 옳은 거냐며 당에 남겠다고 못 박았는데 친윤계를 중심으로 107명이 돼도 좋으니 제명해야 한다며 사실상 탈당 압박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쌍특검법에 모두 찬성표를 던진 김상욱 의원에게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기관이지만 당의 뜻을 따라야 한다. 당에 도움이 안 된다며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당론과 함께하기가 어려우면은 같은 당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냐.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론은 집단지성의 결과물이라며 표 단속을 위한 원론적인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의 한 명도 이탈표가 없습니다. 김상욱 의원 본인의 책임도 있다. 생각이 다르면 얼마든지 뭐 의원총회나 당 지도부는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사실상 탈당 압박을 이어간 가운데 김 의원은 끝까지 당에 남겠다는 입장입니다. 히틀러가 나치 독일을 하나로 단결시킨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징계를 한다면 가장 먼저 징계해야 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당내에서는 이재명 1급 체제와 다를 게 없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한 재선 의원은 MBN에 당 다수가 자행하는 관저 참석은 묵인하고 소수의 목소리에 시비를 거는 게 정상적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한 친윤 의원은 107명이어도 좋으니 윤리위에 넘겨 당장 제명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당 지도부가 당 차원에서 탈당을 논의한 적은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국민의힘이 그간 공석이었던 윤리위원장을 인선하면서 윤리의 조치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여상원 신임 윤리위원장은 당은 강성당원들의 당만은 아니다라며 법과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박정훈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발생한 최혜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걸 보류하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그래서 항명죄로 재판에 넘겨졌죠. 1년 3개월 만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명령이 확인되지 않았고 일부 부당한 지시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서울중앙지역 군사법원을 나섭니다. 법원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박 전 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의로운 재판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박 전 단장에게 항명의 대상이 되는 명령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계한 전 해병대 사령관이 최상병 사건 수사 기록의 이첩 여부에 대해 회의와 토의만 진행했을 뿐 박 전 단장을 향한 구체적인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박 전 단장이 실제 이첩에 나선 이후 이를 중단하라고 내린 명령에 대해서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사단은 군사법원에 재판 권한이 없는 사안을 지체 없이 민간경찰에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김 전 사령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첩 중단을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박 전 단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하는 등 상관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방부가 군사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힌 가운데 군 검찰단이 현재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처음 본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여의치 않자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남성이 있습니다. 휴가 나온 군인이었죠. 범행일이 당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술에 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갓길에 경찰차가 줄줄이 멈춰서고 경찰이 재빨리 건물로 들어갑니다. 한 여성이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20대 남성이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찌른 겁니다. 여자 목소리가 나면서 잠깐만요 이런 목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려면 너무 무서워. 이곳에서 끔찍한 변을 당한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아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아파트 옥상에서 손에 피를 묻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남성의 신원을 확인해 보니 20대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휴가 마지막 날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화장실로 따라 들어가 칸막이를 넘어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부상 중에도 기지를 발휘해 칸 밖으로 나가면 요구를 들어주겠다며 남성을 유인했고 밖으로 나온 뒤 대치 끝에 가까스로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범행 전날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했고 범행 당시의 기억은 대부분 잘 안 난다고 진술했습니다. 자기 신병 비관하고 좀 혼자 죽기가 억울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찰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여성을 살해했지만 박 씨는 수사관의 질문에 웃음을 보이는 등 여전히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길을 가던 10대 여성을 800m 정도 따라가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고도 검찰에 송치되는 날 입꼬리를 올리며 웃는 듯한 표정을 보여 공분을 샀습니다.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할 말 없나요? 죄송합니다. 살인과 살인 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대성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피해자의 공포심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아무 이유 없이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리고도 수사관의 질문에 웃음을 보이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없었다며 꾸짖었습니다. 박대성은 범행 이후에도 흉기를 들고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다녔는데 재판부는 살인 예비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던 유족들은 울분을 토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전자발찌를 찬 메시아라고 해야 할까요?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칭하며 종교적 권위를 행사해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JMS 교주 정명석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7년을 확정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어 다행이라며 선고 결과를 반겼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거 여신도 4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JMS 교주 정명석 씨. 정 씨는 지난 2018년 출소했지만 그 이후에도 3년간 23차례에 걸쳐 다른 여신도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1심이 대법원 양형 기준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7년과 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긴 싸움을 끝낸 홍콩 국적의 여성은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도록 JMS를 막고 싶은 마음이었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나오지 않은 것, 이거 한 가지 보장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큼은 네, 좋아요. 그래도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 씨는 다른 여신도 10명에 대해서도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현재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귀가 떨어져 나갈 듯한 추위였죠.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돌고 서해를 건넌 칼바람은 충남과 호남에 폭설을 뿌려댔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기온이 더 내려갈 거라고 합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들이 두꺼운 옷으로 온몸을 꽁꽁 싸매다시피 했습니다. 영하 10도의 출근길은 단순히 춥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눈물이 계속 나고요. 너무 추워서 눈물 나고 입이 얼어가지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추워가지고 완전 무장하고 나왔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17.8도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매서운 삭풍에 무방비로 노출된 건 무엇이든 얼어붙었습니다. 청계천에 떨어진 나뭇가지에 밤새 물방울이 얼어붙으면서 이렇게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생겨났습니다. 오늘 서울이 영하 10.2도, 대관령이 영하 16.9도, 설악산은 영하 25.1도를 기록하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전리저기압이 한반도 상공에 자리 잡은 탓인데 서해를 건넌 북서풍이 고지대와 부딪히는 서남부 일대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멀리서 뜨거운 바람이 오다가 산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한 바퀴 감고 돌기 때문에 여기가 비도 많이 오고 눈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전남 부안엔 하루 8.9cm의 눈이 내려 사고 여객기 잔해에 방수포가 덮이고 외부 수색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충남과 호남 대부분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북과 전남 해안가와 제주 산간 지역은 대설경보가 발령돼 하루 동안 20에서 30cm 이상 눈이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눈은 그치겠지만 기온은 더 내려가 올겨울 가장 추운 날이 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주말인 일요일부터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다음 주 후반부터 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이렇게 기록적으로 추웠던 오늘 오전, 전북 덕유산 리조트에서 운행 중이던 곤돌라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곤돌라에 탑승한 300여 명은 1시간가량 공중에 매달린 채 공포와 추위에 떨어야 했죠. 사고 당시 기온은 영하 16도였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주 스키장에서 덕유산 설천봉으로 가는 곤돌라 입구에 폴리스 라인이 처 있습니다. 금일 관광 곤돌라는 긴급 기계 점검으로 운행을 중단합니다. 오전 10시 5분 운행을 시작한 지 불과 10분 만에 곤돌라 멈춤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사고 당시 곤돌라가 있는 무주 스키장의 기온은 영하 12도, 체감 기온은 이보다 훨씬 낮은 영하 16도였습니다. 300여 명의 탑승객은 난방기도 없는 좁은 공간에서 공중에 매달린 채 추위와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갑자기 멈추니까 그 와이어가 출렁거리면서 곤돌라가 상하로 한 4, 5m 정도 이렇게 출렁거렸거든요. 굉장히 공포스러웠어요. 오전 11시가 넘어 비상전원이 가동됐고 승객들은 1시간 만에 갇힌 곤돌라에서 내릴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움직인다. 덕유산 리조트 측은 과부하로 전력이 차단돼 정전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이렇게 걸어 다니기도 힘든 한파가 닥치면 저소득층이나 쪽방촌 주민 같은 취약계층들은 더 힘들죠. 때문에 오래된 집이나 혼자 사시는 어르신 댁에 더 신경이 쓰이는 하루였습니다. 여기저기서 동파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다녀봤습니다. 복지관 생활지원사가 전화를 겁니다. 어르신 오늘 한파주의보가 떴는데 어떻게 식사는 하셨어요? 극강 한파에 어르신들의 안부를 걱정하던 중 전기장판이 뜯겨졌다는 말에 새 것을 들고 급히 나섰습니다. 어르신, 복지관이에요. 전기장판에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서 혹시라도 합선이 될까 봐 걱정돼서 제가 전기장판 하나 가져왔거든요. 이거. 추가 확인이 필요한 가정에는 직접 방문해 상태를 체크하고 방한용품을 지급합니다. 난방 열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고 온몸에 꽁꽁 싸맨 채 걸음을 재촉합니다. 한파 직격탄을 맞은 쪽방촌 주민들은 따뜻한 휴식 공간과 목욕탕을 찾습니다. 동해 목욕탕 밤추위 대피소라고 하는 거를 쿠폰을 만들었습니다. 목욕을 하시고 또 주무시고 그 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먹을 국거리와 반찬, 입을 방한용품도 쪽방촌 창고로 속속 들어옵니다. 수도 계량기암이 외부에 노출된 복도식 아파트는 동파에 취약합니다. 어제 저녁 10시에 물을 썼는데 오늘 아침 6시에 물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드라이기로 이렇게 딸이 와가지고 이렇게 넣겠어요. 냉수 쪽 들어오는 원 계량기에서 상판에 유리가 깨져 있는 동파예요. 보온재를 넣는 것도 좋지만 수돗물을 졸졸졸 흐른다 싶을 정도로 틀어놓는 게
동파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에 눈독을 들이며 무력 사용도 가능하다고 밝히자 그동안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냈던 유럽 국가들이 결국 들고 일어섰습니다. 중국 견제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미국 내부에서도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무력 사용 발언이 국제사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나토 방위비 증액 갈등까지 더해진 유럽에서는 이번 발언을 국경 침해로 간주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Das Prinzip der Unverletzlichkeit von Grenzen gilt für jedes Land, egal ob es im Osten von uns liegt oder im Westen. Effectivement, c'est un territoire, vous avez raison de le rappeler, de l'Union européenne. C'est un territoire européen. 그린란드의 총리는 트럼프 발언 직후 덴마크를 찾아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주민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At Danmark, det er bare en lille land, så skal vi have vores partner. Det skal være en stor magt. 트럼프 당선인이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바꾸겠다고 한 발언도 강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은 과거 미국의 영토를 빼앗기기 전 지도까지 꺼내들며 북미 지역을 이참에 멕시코 아메리카로 부르자고 응수했습니다. Pero el siguiente, ¿por qué no le llamamos América Mexicana? Se oye bonito, ¿no? ¿Verdad que sí? 미국 내부에서도 논란이 커지며 공화당은 중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발언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민주당은 외교적 긴장보다는 국민의 삶에 집중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행보는 오는 20일 취임을 전후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는 7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최소 5명이 숨지고 15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25배 가까이가 불탔지만 악마의 바람이라 불리는 강한 돌풍 탓에 한 곳 빼고는 산불 진화율이 0%. 미국 서부는 지금 불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효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대한 불길이 산을 뒤덮고 화염은 무섭게 솟구칩니다. 시내와 주택가로 번진 불은 집과 학교도 모두 태웠습니다. 급속한 확산에 차량을 버리고 대피할 정도로 주민들의 목숨을 건 탈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I'm driving through a war zone right now and I don't even know what to say. I'm speechless. I'm shocked. 현지 시간 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해안가를 시작으로 대형 산불이 7곳에서 동시에 발생하면서 미국 서부가 불바다가 됐습니다. 산불이 덮친 지역에는 부촌도 포함돼 있어 할리우드 인사들도 지피해와 대피 소식을 전했습니다. LA에는 한인 23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인명피해는 없지만 산불이 난 지역에 사는 교민들은 급히 대피했습니다. 한인 사는 이 인근 상공만 해도 또 여기 하늘이 이제 햇빛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연기나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 5명이 사망한 가운데 15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고 재산 피해는 약 8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의도의 약 25배 면적이 불탔지만 악마의 바람으로 불리는 센타이나 돌풍으로 주요 산불의 진화율이 0%에 그쳐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These are hurricane force winds that are combined with extremely dry drought conditions.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주를 대규모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연방 차원의 복구 지원을 명령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중국이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진 얘기입니다. 이어지는 지진에 불안한 주민들이 규모 4.8 지진을 대지진의 징후로 오해해 대혼란이 벌어지기도 했죠. 지진이 발생하는 건 지질학적인 이유가 가장 크겠지만 다른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땅이 흔들리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감싸안고 급하게 대피시킵니다. 학교 교실에서도 흔들림을 느낀 학생들이 단체로 뛰어나갑니다. 공황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기차역은 표를 구하려는 사람들로 붐볐고 도로에도 도시를 빠져나가려는 차량들이 몰렸습니다. 身边的朋友都跑回老家了，而且现在路上到处在堵车。 최근 지진이 이어지면서
불안했던 주민들이 규모 4.8의 지진이 또 발생하자 대지진 직전의 이상 징후라고 생각해 도시를 탈출하려고 한 겁니다. 지난 2일 중국 닝샤에서 벌어진 일인데 주민들의 우려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최근 중국 서부에는 지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티베트를 쑥대밭으로 만든 7.1 강진 발생 하루 반 만에 티베트와 1000km 떨어진 칭하이 성에 5.5의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 이 지역은 유라시아판과 인도판이 만나는 지역이어서 두 지각판이 충돌할 때마다 단층 활동이 활발해져 주변에 지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이번 지진의 이유로 내부 지각의 파열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티베트 망명 정부는 중국이 이 지역에서 석탄과 리튬 등 자원을 채굴해온 게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China has been exploiting the natural resources, the minerals. When you dig the natural habitat, you will have more and more disaster. 지진은 불가항력이더라도 해마다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내진 설계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개막 이틀째인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 CES 2025에서는 다양한 로봇도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기 어려운 물이 차있는 수영장 바닥 청소, 잔디 정리는 물론 사람과 감정을 주고받기도 한다는데요. 기자가 로봇에게 직접 말을 걸어봤습니다. 뭐라고 답이 왔을까요?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권영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AI 로봇이 외출 준비를 도와줍니다. Your car is fully charged, tire pressure is normal, and everything is in great shape. If I have a kid, I would love to have it, just for it to ask questions maybe when I'm busy or when I'm at work. 사람과 눈을 마주치며 감정을 주고받는 로봇도 있습니다. You look so nice today. Thank you so much. I'm thrilled to know I look nice today, and I hope you're having a wonderful day too. 방금 보신 것처럼 이 로봇은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마치 사람처럼 대답을 합니다. 춤을 추듯 마사지를 해주며 생체 신호까지 살펴주는 헬스케어 로봇이 등장하는가 하면 물이 가득 찬 수영장 바닥을 청소하고 잔디를 깎아주는 로봇은 사람의 부담을 한층 덜어줍니다. 기조연설에서 AI 로봇의 대중화를 언급하며 이슈의 중심에 선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만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러한 모습을 로봇의 일상화이자 상식화라고 진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다시피 전부 AI화가 되고 있다. 모든 곳에 AI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 이제 로봇은 단순히 사람의 형상을 닮은 걸 넘어 우리의 삶 속에 더 깊숙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실손 보험을 믿고 무슨 쇼핑하듯 도수 치료받는 사례 여러 차례 논란이 됐었죠. 정부가 이 같은 과잉 진료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급여 의료 제도를 손질합니다. 지금까지는 10만 원짜리 치료를 받는다 치면 내가 2만 원 정도를 내고 나머지를 보험으로 처리했었죠. 앞으로는 실손보험 가입자도 본인 부담금을 최대 95% 그러니까 9만 원 이상을 내게 하는 게 핵심인데 이번엔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3년 40대 남성 A씨는 의료기관 8곳을 돌며 체외 충격파와 도수 치료를 330여 차례 받았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라 치료비가 수백에서 수천만 원에 달했지만 실손보험으로 상당 부분 돌려받았습니다. A씨만큼은 아니더라도 실손보험을 믿고 비급여 진료를 더 과감히 하게 된다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50견이 걸려서 이제 도수 치료를 받았어야 했는데 자부담으로 하면 그냥 한 번만 받고 끝날 것을 실손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어서 그거를 뭐 2번, 3번. 비급여 의료비 청구가 급격히 불어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도수 치료와 영양주사 등 비중증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에 포함시켜 병원별로 무분별하게 올라가는 가격을 잡고 실손 가입자라도 환자 본인 부담률을 기존 20%대에서 최대 95%까지 대폭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기준대로면 실손 가입자는 도수 치료 비용으로 10만 원이 청구되면 2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개편안에 따르면 9만 250원까지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1에서 4세대보다 보장성이 축소된 5세대 실손 보험안도 제시했습니다. 중증 중심으로 비급여 보장을 개편하고 심사 강화를 통해 의료 남용을 막고 보험료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도록. 이번 발표에 의료계 일부는 보험사만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필수 의료의 인력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라도 비급여 개혁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겨울이 제철인 수산물 바로 굴이죠. 그런데 개체굴, 보통 석화로 불리는 고급 굴은 사시사철 먹을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독성이 없게 개량했거든요. 주먹보다 크게 키울 수 있어서 부가가치도 높다는데 이 고급 굴로 K김에 이어 K굴 열풍도 만들어내는 게 숙제입니다. 이승훈, 김경기 두 기자가 굴 주산지에 통영에 다녀왔습니다. 경남 통영시 한산도 앞바다. 바다 위에 가득한 부표, 모두 굴 양식장입니다. 기계로 줄을 끌어올리자 싱싱한 굴이 가득 담긴 통발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개체굴이라는 품종으로 생식 기능이 없어 여름에 먹어도 독성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굴은 겨울이 제철이지만 이 개체굴은 품종 개량과 양식 기술의 발달로 연중 내내 수확이 가능합니다. 보통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키우는데 성인 남성 주먹보다 크게 키울 수 있어 마리당 10,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체굴을 통한 수출은 조금 가치가 높아요. 일반 굴의 4배에서 5배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굴을 즐기는 프랑스 등 유럽 사람들의 입맛에 맞아 전체의 1%에 불과한 개체굴 생산량을 30%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홍콩의 선화그룹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주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그다음에는 이제 유럽 쪽으로. 굴을 김에 이은 제2의 수출 효자로 키우기 위해선 현대화 시설을 갖추는 게 중요한데요. 비닐하우스에 쪼그리고 앉아 굴을 까는 재래적 방법에서 벗어나 속속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같은 통영 시내 바닷가의 한 굴까기 작업장. 껍데기를 수거해 처리하는 일이 골칫거리였는데 컨베이어 벨트를 설치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작업자가 밑으로 굴 껍데기를 버리면 알아서 한 곳으로 모입니다. 까야 할 굴을 작업자에게 분배하는 작업도 크레인으로 처리합니다. 기계 시설 같은 거, 컨베이너 같은 이런 것도 다 굴 제치하는 것도 다 요즘에는 자동화 시설이 되어 있고, 작업의 능률은 한 80% 정도는 된다고 봐야 되죠. 이런 현대화 작업에 올해만 26개소 132억 원이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8천만 불에 머물러 있는 수출액을 2030년까지 1억 6천만 불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굴도 K김과 같은 수출 스타 상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수작업에 의존하던 껍질 까는 작업에도 탈각기를 투입하고 바다에서 자동으로 굴을 따는 작업선도 보급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국에서 나고 자란 아프리카 선수들이 국내 선수 신분으로 K리그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적에 상관없이 국내 아마추어 팀 소속으로 일정 기간 이상 활동했다면 국내 선수로 간주하는 홈그로운 제도 덕분인데요. 이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부진 체격과 유연한 몸놀림을 자랑하는 한 선수. FC 서울의 새 외국인 선수처럼 보이는 이 선수의 입단 소감에서 뜻밖의 언어가 들립니다. 제 플레이 스타일은 일단 폭발적이고 제 장점은 스피드라고 생각합니다. 코트디부아르 국적의 사무엘은 한국에서 태어나 FC 서울 유스팀에서 활약한 뒤 프로에 직행하며 K리그 1호 홈그로운 선수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K리그에 새롭게 도입되는 홈그로운은 한국 아마추어 리그에서 3년 이상 뛴 선수를 국내 선수로 지정하는 제도로 잉글랜드와 일본 리그 등에서 먼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산FC 유스로 활약했던 가나 국적의 오세이 역시 이 제도를 통해 대구FC 유니폼을 입고 K리그 무대를 밟습니다. 저는 이제 대구라는 팀에서 빠르게 적응하고 대팍에서 데뷔해서 첫 공격 포인트를 만들고 싶습니다. K리그 25개 유스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외국인 선수는 20여 명.
사무엘과 오세희 성공 여부에 따라 홈그로운으로 프로 무대에 진출하는 선수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축구계에선 홈그로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향후 귀화를 통해 태극마크를 다는 선수까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온종일 매서운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한파특보는 확대 강화되면서 중부지방에 이어서 이제는 남부 내륙에도 한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은 이번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철원과 대관령은 영하 20도를 밑돌겠고요. 서울도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도 더 춥겠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기온이 소폭 오르긴 하겠지만 여전히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이 영하 2도, 춘천도 영하 4도에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기온도 대체로 0도 안팎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서해안으로는 강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은 밤사이 잦아들겠는데요. 예상 적설량은 전북 지역에 15cm 이상, 전남 서해안에 10cm 이상, 충남 서해안에도 많게는 8cm가 더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동해안으로는 건조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번 한파는 오는 주말부터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